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엄마가 차례대로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저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삼촌들 이모들이 믿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죠. 보육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는 제가 보육원에 있다는 걸 알면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소문이 나서 주변 애들 모두 저를 피하더라고요. 보육원에서도 아이들끼리 기싸움 같은 게 있어서 편하지 않았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저는 희망을 조금씩 잃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을 맡을 새 수녀님이 오셨어요. 원래 보육원을 맡았던 수녀님은 지병 때문에 요양원에 가셨다고 했어요. 새로 오신 수녀님은 저희 잠자리 이불부터 다 바꾸시고 공부할 공간도 따로 마련해 주셨어요. 얘들아, 니네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수녀님이 적어준 순서대로 공부방을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 수녀님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같이 공부하고 책을 읽게 됐죠. 그 후로 저는 학교에서 소외를 당하고 외로우면 책을 붙잡게 됐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점점 올랐고 고아라고 무시하던 애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중학교 때는 반에서 5등 안에 꼭꼭 들었고 선생님들은 그런 제가 기특했는지 일부러 공부를 봐주기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10등 안의 성적을 유지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가야 됐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지낼 곳을 찾기도 어려운데 불가능한 일 같았어요. 그때 수녀님이 성당에 다니는 공부방을 하시는 아주머니와 연결해 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대학에 붙으면 공부방에서 지내게 된다고 했어요. 대신 아이들 가르치는 보조교사를 하는 조건이었죠.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 생기니 공부하는 데에도 힘이 났어요. 수녀님, 정말 감사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지낼 곳이 생겨서 이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 다 수연이 네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 본 거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꼭 들어가.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절 도와주시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죠. 잘할게요. 저는 그때부터 하루 4시간씩만 자면서 밥 먹는 시간에도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원하던 대학의 영어교육과에 갈 수 있었어요. 보육원을 떠나던 날, 저는 수녀님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수녀님 아니었으면 이런 날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무 좋은데 막상 나가게 되니까 너무 섭섭해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면 되는데 뭘 울어.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 놀기도 해. 알았지? 수녀님도 건강하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잘 돼서 꼭 인사하러 올게요. 라며 수녀님을 꼭 안아드리고서 보육원을 나왔어요. 공부방에서 처음 자던 날은 혼자 있는 게 낯설고 외로워서 계속 울었죠. 그래도 아주머니가 편하게 해주셔서 곧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느라 바빠지기도 했고요. 수업을 듣고 공부방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어요. 학교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타야 됐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걸 본 아주머니는 제게 좋은 가외자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고 힘들 텐데 가해를 하면
그래도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나을 거야. 애들 둘 다 중학생이고 수학하고 영어 2과목 할 거니까 잘해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신세만 져서 어떡하죠? 그런 말 마라. 수연이 오고서 우리 공부방 애들 늘었잖아. 나도 애들 성적 많이 오르면 조금씩 수고비 떼줄게. 아주머니는 정말 성적 오른 애들의 수고비를 주셨고 저는 가회비와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저금도 했어요. 조금씩이지만 매달 보육원에 돈도 보냈고요. 그렇게 바쁜 대학 4년을 마치고 저는 입시학원 영어 강사로 취직했어요. 교원 자격증도 땄지만 학교의 교사로 발령받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학교 선생이 되는 것보다 제 생활이 급했기 때문에 먼저 취직이 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계속 공부방에서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방 하나에 작은 주방에 딸린 방을 구해서 나름 이사를 했을 땐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학원 일을 하면서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도 늘렸어요. 명절이면 아주머니도 찾아뵙고요. 수녀님은 은퇴하셔서 수녀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뵐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학원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다른 학원에서 스카웃된 수학 강사였는데 첫눈에도 인상이 좋고 착해 보였어요. 실력도 있고 잘 가르치는데 학생들 질문에도 성의껏 대답해줘서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꼈죠. 제가 마지막 수업이 밤 11시에 끝나는 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박수현 선생님, 저하고 야식 같이 드실래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혼자 먹으려니까 좀 그래서요. 생각 없으시면 그냥 옆에라도 있어주세요. 라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순수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날 첫 만남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간 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도 종호 씨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처진지 알잖아. 나 같은 며느리 시댁에서는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걱정돼. 내가 말했잖아. 나도 친엄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라고. 여동생도 새어머니가 데려오셨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 같이 산 지도 오래됐고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좀 돼서 힘든 일 없을 거야. 내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보는 건데 신경 쓰이실 거야.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종호 씨 하나인데 사돈 집안을 안 보겠어? 내가 진짜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나랑 새어머니 그럴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마. 라며 아주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새어머니가 많이 차갑고 자기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겠거니 하고 인사를 갔는데 정말 쌀쌀만 따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나에 대해 알고 있을 테니까 긴 말은 안 할게. 나한테 정 같은 거 바라지 마. 나도 그런 거 안 바랄게. 근데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종호 키워준 공은 있잖아. 내가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 사람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제대로 돌봐준 적이 없었대요. 항상 자기 딸만 챙겼고 딸한테는 온갖 비싼 거 다 해주면서도 그 사람한텐 용돈도 제대로 준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다 지난 일이고 나한테 그런 건 괜찮지만 결혼해서 당신한테 그러면 나도 그땐 참지 않을 거야. 새어머니가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 라고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남편하고 시어머니 사이를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 학원 다니느라 바쁘면서도 시어머니가 집에 불러 도우미처럼 부려먹는 것도 묵묵히 참았었죠. 시어머니는 학원으로 전화까지 해서 자기 친구 딸 결혼 부조금을 저한테 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용돈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용돈 드린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도 계획이 있고 저희 생활비도 써야 해서요. 너 되게 웃긴다. 내가 50만 원을 달랬니? 100만 원을 달랬니? 그깟 10만 원을 더 준다고? 니네가 생활을 못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구니? 막말로 내가 종호 친어머니여도 이랬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가 그 사람 친어머니 아니라고 그럴 거면 그 사람 몰래 돈을 더 드리지도 않았죠. 저희도 적금 들어가고 보험 들어가는 것도 있고 대출도 갚아야 돼요. 생활비가 넉넉한 게 아니라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네가 뭘 그렇게 먹고 쓰고 살 일이 많다고 그러냐? 니네 가만 보면 진짜 해놓고 사는 거 가관이더라. 아주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던데 니들한테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아니 닦아놓고 얘기해서 니들이 김치에 밥 마른 것만 먹고 살아도 감지덕지지. 특히 너 안 그래? 보육원에서 살다가 지 집 갖고 사는 것만도 황송해야지. 뭘 그렇게 해놓고 살려고 하는 게 많아. 좀 주제에 맞게 해놓고 살아. 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저희는 그때 20평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었고 사치를 부리는 것도 없었어요.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고 살았고 더 안 쓰고 살았죠. 시어머니 눈에는 그것도 저희한테 감지덕지라는 건데 정말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참는 데까지 참아보자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싫어해서 명절 때도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남편을 주변에 나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하면 분명히 한 소리 할 거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더 나쁜 사람을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참는 것도 딸을 낳으면서 끝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는 동안 한 번 들여다보질 않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전화로 한마디 하는 남편한테 아들도 아니고 그까지 딸 낳은 거 가지고 어디 오라 말아야. 너는 우리 시영이 잘 사냐고 한번 물어보길 했니? 그래놓고 지금 네 마누라 안 보러 왔다고 큰소리 내는 거야. 하여간 어릴 때부터 싸가지 없고 하는 행동마다 밥맛이더니 커서도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딱 맞아. 니들 딸인데 똑같겠지 어련하겠니?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바라는 것도 많다. 끊어! 그때부터 저도 시어머니한테 기본적인 용돈만 보냈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갓 태어난 아이한테 막말을 한 건 용서가 안 됐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좋게 해보자고 생각한 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딸아이 돌이 지나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도 모르게 저희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한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집주인에게 알아보니 시어머니가 우리가 나간다고 했다면서 우리와 연락을 하려고 해도 자기한테 맡겼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저나 남편은 계속 수업이 있으니 통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많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써준 거라고 위임서에 도장을 찍은 거 보여주고 도장까지 갖고 다니니 주인도 믿었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남편과 저는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영이 애가 둘이고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데 집이 좁다잖니? 걔가 원래 좁은 데에서 못 지내는 애야. 그리고 몸도 약해서 아줌마도 써야 하는데 집이 좁으면 일하는 아줌마들도 무시하고 뒤에서 흉본대더라. 그러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걸 왜 우리 전세를 빼서 해줘요? 그게 새어머니 돈이에요? 다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얘가 어디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야, 네가 내가 해준 밥을 얼마나 많이 먹고 컸는데 네가 벌어서 모은 돈 소리가 나와? 네가 내 밥 안 먹었으면 지금 그 돈은 벌었을 것 같니? 그리고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던데 뭘 생색이야?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내쫓았어요. 정말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서는 안 되겠어. 저런 사람하고 더는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미안해, 수연아. 괜찮아. 지금만 넘기면 우린 또 어떻게든 살 수 있어. 당신이나 마음 편한 대로 정리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가 더 안 좋아. 라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저희는 적금과 보험을 모두 깨고 저금했던 것까지 모아서 방 2개짜리 옥탑 전세를 얻었어요. 꼭대기층이라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겠지만 반지하보다는 아이에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정말 새 시어머니와 결별하려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지만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도 쉽지 않다는 말에 일단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싸울 형편도 안 됐고요.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전에 신세졌던 아주머니네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부터 다시 학원에 나갔죠. 한 3년 정도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저와 남편을 부르셨어요. 내가 우리 고모 돌아가시고 유산을 좀 받았거든. 그래서 공부방 말고 정식으로 학원을 하고 싶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어. 수연이라면 내가 뭐든 믿고 맡길 수 있고 종호 씨도 잘한다고 소문났잖아. 내가 이젠 가르치는 거 힘들고 관리나 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응?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아주머니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잘 가르치고 입소문이 좀 났다고는 해도 새로 여는 학원의 학생들이 얼마나 찾아올지 여러모로 위험도 있었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잘만 되면 지금보다 수입도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물론 어려운 일은 다 각오했고요. 저희는 아주머니와 함께 학원을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전적으로 학원에 매달렸어요. 특히 남편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원 홍보도 하고 강사들과 학생들 관리도 하고 교재도 꼼꼼히 살피면서 온 힘을 쏟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저희 학원은 6개월도 안 돼서 안정적이 되었고 동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정말 좋아하셨고 덕분이라며 남편에게 부원장 직함을 줬어요.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줄 몰랐는데 이게 다 김종호 선생 덕분이야. 내가 직원도 더 뽑을 거니까 앞으로는 일도 나눠서 하고 좀 편하게 지내. 수연아, 너도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영어 잘 가르친다고 여기저기 소문 다 나서 내가 유압 시장만 가도 어깨가 으쓱해. 새로운 애들 성적이 올라야 학원 평판도 좋아질 텐데요. 지금까지 해온 거 까먹지 않게 더 열심히 잘할게요. 아우 됐어. 지금보다 뭘 더 어떻게 해. 여기 계속 다닌 애들 성적이 많이 올라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른 애들도 오를 거야. 두고 봐. 라고 하시며 저희에게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주셨어요. 저희는 강사를 뽑을 때 실력과 강의 능력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봤고 그래서인지 학원 인기는 갈수록 더 높아졌어요. 주변에 학원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는데도 저희 학원 학생 수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수입도 늘더라고요. 5년 후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기 전날 유치원 다니는 딸과 남편과 함께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했죠. 시어머니한테 전세비를 강제로 빼앗기고 옥탑으로 왔을 땐 언제 집다운 집을 마련할지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런 시간이 오니 마음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났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준 딸도 너무 고마웠고요. 엄마도 아빠도 바빠서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명랑하고 밝게 커주니 대견하고 그저 예쁘기만 했죠. 오랜만에 새 식구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지 못한 사람이 집 앞에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애도 어린데 여기서 한참을 기다렸잖아. 못 만나고 가나 싶었는데 다행이다. 라며 어제 본 것처럼 뻔뻔하게 말을 하자 남편은 금세 얼굴이 굳어서 상대도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딸 손을 잡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덥석 잡았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할 거야? 지금 그냥 들어가 버리면 나 니네 학원 알아내서 거기도 쫓아갈 거야. 라는 말에 저는 딸을 먼저 들여보내고 시어머니와 집에서 좀 떨어진 데로 나왔어요. 듣자 하니 니네 돈 좀 번 거 같은데 그동안 나한테 생활비 안 보낸 거 이번에 한꺼번에 받아야겠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가 생활비를 왜 줍니까? 저희 전세 뺏어간 거 잊으셨어요? 그날로 어머니하고 저희는 끝인 거예요. 언제 누가 끝났다고 하니? 나는 그런 적 없다. 너희가 일방적으로 말도 없이 사라져서 늙은 사람 부양도 안 했잖아. 아무리 내가 계모라고 해도 그러는 거 아니다. 백날 애들 가르친다면서. 니네 인생은 왜 그 모양이야? 사람이 돼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저희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와서 이러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아이고야, 이제 협박도 하냐? 네가 뭘 어쩔 건데? 남편이 무서워서 상대 안 하는 줄 알아요? 당신네들 더러워서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라고 했고요. 이제 저도 안 참습니다. 행패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고요. 저희 전세 빼앗아 간 것도 어떻게든 다 고소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따끔하게 말했더니 당황해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세게 나갈 줄 생각 못한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이사를 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죠. 그러면 또 찾아와도 더는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칠 후 저희 학원에 찾아와서는 접수대 앞에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여기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선생이란 것들이 계모라고 나 몰라라고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불효 막심한 것들. 남의 자식 키운 건 공도 없다더니 내가 먹이고 학교 보내고 다 키워놨더니 지들끼리 소리소문 없이 이사가 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 어머니는 굶어 죽게 생겨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선생이라고 누굴 가르친다는 건지 아유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저 정말 가만 안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하는 거 마지막이에요. 라는 남편 말에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래, 아주 막 나가자는 거지? 네가 지금 하는 건 점잖은 거냐? 이젠 너도 협박하면서 널 키워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냐? 저번에 네 마누라가 날 협박하더니 너도 그새 배웠냐?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라며 억지를 쓰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제복경찰 2명과 나타나셔서 그래, 어디 해봅시다. 남의 일터에 와서 회방이나 하고 말이야. 이 할머니가 어디서 행패를 부려? 대기 얘들 집 몰래 전세 빼서 친딸 집 해준 거 모를 줄 알아? 당신이 얘들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 그렇게 잘해줬다면서 왜 손녀 낳은 며느리 한 번도 보러 안 갔어? 내가 더 얘기해볼까? 어디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어. 아유,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있었네. 라며 억지를 부렸고 결국 경찰들이 붙잡아서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남편은 수업에 들어가고 제가 갔더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붙잡고 사정하더라고요. 얘, 이게 다 뭐냐? 난 그냥 니네가 하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줘서 하소연한 것뿐인데 무슨 영업방해, 명예훼손에, 무고죄 이런 게 다 뭐니? 네가 얘기 좀 잘해줘. 다 맞잖아요. 없는 얘기 꾸며서 저희 억울하게 만들고 직장까지 찾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그게 어떻게 하소연이에요? 난 그저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정말 나 이걸로 고소할 거 아니지? 고소할 거예요. 저희라고 매번 당하기만 할 줄 아세요?
그것뿐 아니고 접근금지 명령도 받아낼 거예요. 예, 며느라, 박수연 선생, 내가 모르고 그런 거잖아. 선생이면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잖아. 이분만 어떻게 넘어가죠. 내가 정말 돈이 급해서 그랬던 것뿐인데 고소라니 이건 아니지. 돈이 급하다고도 안 하셨고 저희 보고 몇 년 동안 안 준 생활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희 불효자로 몰아세웠잖아요. 저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나 네 시어머니야. 가족끼리 이런 거 우습잖아. 저희가 무슨 가족이에요. 우리는 남남이죠. 아니, 남남보다 못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전세비 빼간 것도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저희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마지막 예의는 지키려고 그냥 넘어간 거였어요. 라며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줘. 응? 하며 싹싹 빌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전세비 뺀 걸로 보태서 집을 사준 딸이 사위한테 거짓말을 하고 거에게 돈을 빼돌렸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사위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까지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다른 고소는 취하하고 접근금지 명령만 받아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학원에 전화해서 저희에게 사정했지만 저희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얼마 후 지인으로부터 시어머니가 딸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남편은 그게 오히려 잘된 거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원은 다른 지역에 분원을 내서 제가 그곳 원장이 됐고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답니다. 딸도 이제 다 커서 어엿한 직장인이 됐고요. 어려운 때라서 취업이 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몇 번의 도전 끝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죠. 이제는 듬직한 사윗감만 나타나면 바랄 게 없겠네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